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아이고 명절 앞두고 있는데 현안 많아서 바쁘시죠? 네, 오늘 바빴습니다. 오늘. 두 분 정신없어 보이세요? 예, 정신이 없습니다. 네, 좀. 그러네요. 저희는 좀 전에 뭐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가지고요. 네. 아, 참 그렇죠. 하루 종일 뭐 분주했습니다. 그랬죠. 네.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네. 원내대표 선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내대표 오늘 이제 홍익표 의원이 됐어요. 네. 오늘 세 분이 이제 출마를 했는데 남인순 의원, 김민석 의원, 이제 홍익표 의원 했는데 1차 투표에서는 과반순이 안 넘어서 네. 결선 투표까지 가서 홍익표 의원이 당선이 됐고 누가 2위했습니까? 남민순 의원. 의원. 네. 그리고 홍익표 의원은 오늘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하더군요. 대여 투쟁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겠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정권, 지금 특히 이제 국회 무력화하고 국회 무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홍익표 의원이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예. 주요 현안에 대한 부분, 당에 대한 업무와 함께 협조를 이뤄서 내년 총선에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여 투쟁 총선 승리 다 좋은데요. 예. 민주당은 단합이 단결이 최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홍익표 의원은 이제 원내대표 되면서 원팀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오신 분들도 다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이제 가결 문제, 네.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무슨 뭐 색출론도 나오고 뭐 여러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치인에 있어서의 책임은 한 세 가지 종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뭐냐면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정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는 거고 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건데 이번 체포동의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결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원내대표도 기자들의 어떤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추후에 뭐 최고위라든가 지도부 안에서도 그런 논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결표 던진 의원들 징계에 나설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뭐 징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우리가 비밀 투표한 행위에 대해서 네. 어떻게 무슨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가결표를 던졌다고 하면 정정당당히 나와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체포 특권은 내려놓겠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고요. 당 혁신안 1호가 불체포 그 특권이었잖아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제 헌법상의 어떤 권리고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지난 2월에 불체포 특권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그동안에 이제 논의가 계속 되었던 문제였고 이번 같은 경우는 결국은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이 1년 반 동안 진행됐는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와 민주당을 분열하게 한 수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이제 동의를 했고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비회기에서 발부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국회 회기 중 9월 정기국회 발부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 수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생각했고 마지막 하나만 정리를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에 부결을 당론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에 있어서는 부결로 정중하게 간곡하게 요청한다는 말씀까지 있었고 네. 그 과정을 의원총회에서 또 중앙위원회 뭐 결의대회라든가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그 얘기까지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결표로 던졌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국민의힘에 동조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그 체포 동의안에 같이 간 거 아니냐, 동조한 거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최영도 의원님. 참 일을 어렵게 푸십니다. 결국 오늘 이제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것도 없이 또 뭐 당대표 하려고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이 방탄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국회를 이렇게 무리하게 분열적으로 이끌어주지 않았어도 되는데 참 정말 지난 1년 반을 돌이켜보면은 결국 이렇게 될 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분위기를 보고서 이 대명천지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세상에 그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 문혁시대 홍위병이 뭐 그냥 다니면서 사람들 불러내서 패대기 치는 그런 세상도 아니고 여기 뭐냐면 저는 오늘 영장실질심사 두고 봐야겠지만 영장실질심사 굉장히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예컨대 증거가 넘치면 증거가 넘치는 대로 증거가 넘치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증거가 부족한 대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불구속 재판을 합니다. 이제 오로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왜 도주리는 없죠. 뭐 당대표가 도망가면 그 자체로 그렇죠. 범죄를 시인하는 건 도망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증거인멸, 도주리는 없는데 증거인멸이 아마 결정적 쟁점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아마 검찰도 거기에 집중될 것 같은데 저는 결국 이를 보면서 우리 이제 정치 체제를 바꿔야겠다. 이게 이재명 당대표가 된 이유가 결국 오늘까지 오른 사태를 보면은 다 그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오늘 보니까 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옥중 출마, 옥중 결제도 하라 그랬더니 그 단식을 20일까지 하신 분이 어디에 힘이 있으신지 그 좋아요를 누르셨다는데 이거 누가 페이스북을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면 참 그것도 기이한 일이고 왜 이렇게 한국 정치를 이상하게 만들었는지 정말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나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결국 원내대표가 하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가 누굽니까? 국회의원 민주당 170명 국회의원 어쨌든 국민들의 다수가 선출한 의원들이고 그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원내대표를 뽑아서 국회를 운영하면 될 일을 아니 1%도 안 되는 국민들이 참여한 당대표라는 걸 해서 억압하고 지난번에 있던 그런 정책적 결정들 또 그 표결에 관한 것도 뒤바꾸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나라를 분열시키고 이렇게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 정치가 좀 원내 정당 중심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한국 정치 얘기를 해서 그 얘기도 좀 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저는 한국 정치의 퇴행의 역사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권 분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입법부에 대한 무력화를 넘어서서 야당에 대한 인정을 합니까? 야당 대표를 인정했습니까? 야당을 인정했습니까? 대통령을 인정했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민주당이 지금 이제 국회 무력화 그다음에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동조 세력으로 민주당을 매도하고 이런 정권이 어딨었습니까? 그리고 하나 얘기를 좀 드리는데 아니 이재명 당대표 수사 1년 반 동안 검찰에 수많은 인력, 수십 명의 검사, 수백 명의 그 수사 인력이 투입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증거인멸 얘기를 하는데 400여 차례 가까운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뭘 증거인멸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압수수색을 탈탈 이잡듯이 탈탈 털어가지고 수많은 사람 다 압수수색하고 그 반개에 있는 사람들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는 이름하에서 다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뭘 더 털겠습니까. 이 수사가 그만큼 과도했다라 무도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수사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 당대표에 관한 것이 아니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있었던 일이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수사한 건데 그 마무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 되니 야당 대표가 되니 그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매일 소환도 안 되고 또 방탄국회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이번 이제 마지막까지 왔으니까 하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당당하게 그냥 이렇게 정부랑 될 문제를 지금 뭐 압수수색 이야기 하시는데 요즘 압수수색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딱 정해진 부분만 딱 정해지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번에 오늘 아마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에 결정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검찰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제출한 걸 보면은 자꾸 정인들에 대해서 정언을 바꾸라든가 이렇게 하라든가 저렇게 하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특별 면회 과정에 대해서 녹음이 되고 한 게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네. 이 증거인멸의 시도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게 중요한 쟁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요. 네. 지금까지 어떤 수사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과연 신뢰 속에 수사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도 회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정당한 뭐 그렇게 수사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의 어떤 판단을 기다리게 됐고 오늘 뭐 자정을 넘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영장 판사를 급박하는 거 이건 정말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민주당 의원 168명 중 161명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거 참 안 하면은 이제 완전히 뭐 개딸들한테 당하게 생겼으니 의원님 탄원서는 낼 수 있잖아요. 낼 수가 있죠. 낼 수 아니, 있는데 그게 탄원서를 내는 거 당연한 건데 그 탄원서가 뭐 무슨 그것도- 압박입니까? 아니 그 지금 압박하는 과정을 다 아시면서 그걸 압박으로 몰고 싶겠죠. 국민의힘에서는. 뭐 마음대로 아이, 생각하십시오. 아니 그러면 탄원서 안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탄원서 다 내는 거죠.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했는데 영장실질심사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재판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켜보자고요. 예, 오늘 지켜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네. 지금 뭐 사실은 굉장히 그 정말 진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법치주의가 무너진 나라라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또 한번 내일 뭐 휴머나 치는 거죠. 네, 혼돈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휴머나 치는 거죠. 네. 뭐 우리 당뿐만 돈돈 될 건 뭐 있습니까?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정정당당하게 지금 어디 판사들이 재판할 때 미리 선거차주 있습니까? 아니 이제 미리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의 상황에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네. 그 판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다만 예측한다고 하면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 검찰도 그렇고 상당히 파국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아무튼 그 영장 발부와 기각을 떠나서 네. 친명의 목소리가 더 강해질 것 같다는 그런 그 전망은 계속 나옵니다. 아니 친명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저는 그거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고 그럼 이 시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간, 국민이 바라보는 시간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게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법주주의의 퇴행이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몰고 민생 파탄 나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위기까지 몰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야당이 당연하게 대여투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반면에 그런 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여기에서 최전선에서 싸워야 되는 거고 오늘 원내대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나오면서 이 정권과 확실하게 선명 야당으로서 싸우겠다. 이게 민주당이 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자, 한 목소리로 단일 대우로 민주당은 대여투쟁에 나설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솔직한 그 이야기가 마음을, 나왔어요. 예. 우선에 국민들에게 이제 죄송하다는 이야기도 했고 네. 또 누구죠? 최서원 씨인가요? 네. 그 이전에 누구라 불렀어요? 최순실이라고 불렀죠. 최서원 씨로 예. 이름 개명했습니다. 개명하면 참 느낌도 많이 달라져요. 네. 그에 대한 서운함, 네. 그 사실을 몰랐지만 그러나 포괄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던 상황, 뭐 이런 심정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는데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래도 국가안보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지소미아라든가 여러 가지 대해서 그걸 마무리 짓고 나서 그래도 감옥에 갈 수 있어서 그나마 소임은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 생각한다 했는데 뭐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인터뷰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언제 하느냐. 그러니까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 내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항상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그 당시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예.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예. 뭐냐면 이 사태까지 탄핵 사태까지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고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고 싶었는데 사실 그 당시 언론 인터뷰라든가 이런 거에서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규재 그러니까 네. 그 정규재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한번 나왔고 그 이후에 어떤 얘기가 없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탄핵이 됐을 경우에도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또 구속됐을 경우에 대한 있을 경우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없었다가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했나 좀 궁금했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자기 어떤 진솔한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일단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네. 네. 아무튼 사과도 했고요. 여러 진솔한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며칠 전에 그 청치마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재래시장에 나서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친박은 없다. 정치적으로 뭐 총선에서 역할할 생각도 없다는 얘기도 또 거듭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현주 전 의원 징계에 의결했습니다. 자, 부적절한 언론 정부 비판이다. 여당 비판이다. 이런 게 징계 사유였는데요. 어찌 보십니까? 박성준 의원님? 아니 이현주 의원이 요즘에 윤석열 정권의 이 정치 행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일가를 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팠겠죠. 국민의힘 지도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아니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경죄로 징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론도 그렇고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그것이 서로 얘기를 해서 거르는 겁니다. 어떤 것이 논리적으로 맞고 어떤 것이 비교 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맞지 않는 얘기, 불경하다는 얘기, 아니 기분 나쁘다. 그러면 말하지 마라. 징계하겠다. 이런 것은 어느 나라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참 민주주의의 퇴행을 그대로 국민의힘이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뭐 민주당의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보다 더 나쁜 경우도 있어서 내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내가 구체적으로 오늘 처음 들었어요. 나는 그것도 뭐 징계받았다는 징계 처음 들었는데 뭐 구체적인 그 은행에 대한 뭐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그 뭐 함부로 합니까? 우리 당에서 함부로 안 하는데. 네. 뭐 그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뭐 민주당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민주당이 할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객관적 사실이 잘못됐다면 국민의힘에 아니 맡겨주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이현주 의원이 객관적 사실이 잘못됐다면 그 객관적 사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경고를 하면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에 대해서 말도 아다르고 또 당내에서 우리 특히 보수당은 좀 품이라든가 품격 이런 걸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민주당도 물론 당연히 그렇겠지만 유권자들이 또 그런 걸 요청을 해요. 특히 우리 당원들이 많은 부분에서 적어도 저 놀랐던 게 이제 출마해 보면은 우선은 좀 이렇게 단정하게 다니고 깨끗하게 다니고 좀 말도 천천히 좀 품위 있게 하고 박성주 의원이 세게 몰아치더라도 느긋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으로 좀 넘어갈게요. 쟤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세게 몰아치는 사람으로 저도 좀 여유 세게 있습니다. 몰아치잖아요. 여유 있는데 저도 여유 있습니다. 볼게요. 아니, 보통 여유 있다가 이게 너무 무도하다. 윤석열 정권이 무도하다 하면 저는 좀 세게 얘기하고 그런 거죠. 그게 야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참작하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계속해서 공개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 같은데요.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런데 네. 지금 제가 본질을 자꾸 하잖아요. 네. 그럼 윤석열 정권의 지금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졌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지금 뭐 오송 지하차도 잼버리 사태 그리고 이 외교안보 정책 실패한 부분이라든가 경제 특히 민생 위기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난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는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지금 내각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행체제로서 지금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가 해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각 총사퇴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해임 건의안을 낸 것이죠. 그러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권 하겠다는 것은 그냥 이대로 가겠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 무대응하겠다. 무대책이다. 무책임하겠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제 한덕수 총리를 아마 초대 총리로 발탁한 것은 정말 초당파적 정치의 의지. 한덕수 총리도 아시다시피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하셨고 네. 또 노무현 정부 때 주요 이제 국무조정실장 또 장관도 하시고 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한덕수 총리가 또 야권의 핵심 인사들 이름 금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소통도 잘 되고 해서 그래서 소통에 의지고 어떤 이런 초당파의 그 국정을 함께 이끌자는 의지였는데 아무튼 초기부터 이게 이제 모든 게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되면서 이제 그 탄핵 방탄으로 모든 것을 몰고 가는 과정에서 이 협치의 여지를 확 줄여버렸는데
지금 뭐 야당에서 이제 누가 책임을 져라 뭘 하는 것은 다 책임을 느끼고 있죠. 국정의 책임은 무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전에 우리나라의 이런 이 대처 방식을 보면은 그냥 장관 물러나고 뭐 물러나고 똑같은 사태, 똑같은 참사가 다 반복돼 더 나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그 실제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될 건 물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포괄적 책임보다는 아주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더 강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민주당이 이제 당대표 문제 그 방탄을 이어가면서 이런 문제를 너무 정쟁화시키면서 자꾸 협치의 여지를 줄이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이런 참사의 여지를 줄이고 막고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도 그렇고 이제 국민의힘의 정치 전략은 하나였거든요. 국회 안에서의 모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탓으로 돌렸고요. 또 국정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실패는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탓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걸 가지고 꽃놀이패 하듯이 몰고 왔는데 오늘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네. 그 카드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끝나는 카드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음 카드는 뭘 하려고 할지 솔직히 걱정돼요. 국민의힘. 그동안의 모든 국정 난맥 실패를 자신들을 되돌아보지 않고 전 정권 탓, 이재명 대표 탓 이렇게까지 몰고 왔는데 국정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청사진도 내놓지 못한 이 국정을 무엇으로 앞으로 이끌어갈 건지 저는 참 암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새로 해야겠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새로운 협치의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예, 새롭게 하고 더 이상 이제 당 대표의 1인의 어떤 그 문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회 운영 일정 전체 국회가 지금 거의 뭐 며칠 빼고 다 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추진해왔던 최근에 진행되었다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받아들일 수 못했던 법안들 보면 다 민주당이 집권 당일 시절에도 그걸 진행하지 않았던 법안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왜냐하면 거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그걸 뭐 돌연 그냥 다 진행해서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형으로만 이용했던 측면이 있었죠. 이제 내일부터는 네. 국민의힘도 협치로 정치로 좀 대화로 나갑니까? 가야죠.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도 우선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 이렇게 최영두 의원님 같이 합리적인 분들이 이제 정치를 하고 대화도 되고 어떤 대부분 다 그래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하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 자체가 보면은 과연 정치를 할 수 있는 지금 자세가 돼 있느냐. 야당을 기존에 적으로만 몰고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무슨 토론회를 한다 뭐 한다고 안 해요 또. 뭐 그냥 없던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이 지지난해인가 이제 국회를 방문해서 시정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이제 협력을 구하는 연설을 할 때 보면은 그때 이제 우리 본회의 의사당 내를 다 인사를 다녔어요. 네. 민주당 의석 쪽에서 훨씬 더 오래 머물렀죠. 그만큼 또 인연이라든가 또 애정도 민주당에 똑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자. 그렇다고 그렇게 느끼세요? 최영두 의원님 그렇습니다. 너무 그렇게 옹호 발언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내일부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부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신원식 장관 후보자 대한제국이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이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건 일본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해도 망언이라고 우리가 규탄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소명하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소명해야죠. 그 이제 말이 어떤 맥락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후보자 자격도 없다고 봐요. 청문회 과연 대상이 될 수 있느냐예요. 이 정도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청문회 대상도 안 된다고 봐요. 아니 지금 보십시오.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국방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대한제국이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이완용은 매국노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일제 침략의 정당성을 부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을 맡을 수 있겠어요? 후보자 자격도 없고 저는 인사청문회 대상도 안 된다고 봐요. 아니 일제 침략을 정당 그렇게 논리를 줄 것 같으면 이재명 대표가 젤린스키 저 비아냥 그리면서 코미디언 때문에 러시아가 침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저 대한제국의 여러 대신들이 무능했기 때문에 또는 그랬기 때문에 저 일본이 침략한 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런 그 비슷한 논리인데 어쨌거나 이 문제는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본인이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밝혀야죠. 이 말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역사 5.16이 됐든 12.12가 됐든 이 역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막말 수준이라든가 보면은 저는 이 나라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수많은 비리 의혹의 대상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주식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오는데 79배인가 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설명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김행 장관 후보자가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 수많은 검증을 하고 있는데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김행 장관이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사실은 사실로 지금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김행 장관에 대한 저는 이 부분도 과연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정권의 장관의 기준, 인사 기준이 있는 거냐. 어디에 그 기준을 맞춰서 인사를 한 것이죠. 도덕성 부분하고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잣대로 했을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저는 과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청문회 대상도 안 되는 사람을 청문회 후보의 청문회를 만들어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자리인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이제 민주당 주장대로만 할 것 같으면 민주당 내에서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청문회에서 따져봐야 되고 과연 그것이 범법 행위인지 본인들이 소명해야 되고 소명이 못하면 상당히 이제 위기에 처해지겠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청문회에서 중요한 것은 그 장관의 자질과 능력입니다. 이 네. 장관을 할 수가 있느냐. 신현식 장관 후보자야 정말 육사 출신으로 그다음에 야전과 기획과 작전 그리고 한미연합 운영 등 해서 실제로 지금 처한 안보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발탁을 했고 또 하나 갑작스러운 발탁이 된 이유는 민주당이 지금 현직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이 민주당의 실력과 속도로 보면은 장관 탄핵은 명약관하고 그러면 완전히 몇 개월 동안 국방장관이 비게 될 텐데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없어서 실제로 또 국회의원으로서 야당과도 소통해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천용택 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군인이 국회의원이 되었다가 장관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행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지금 자꾸 이제 우리 김행 장관 후보자를 너무나 이렇게 낙인을 찍어놓고 자꾸 그래 풀어나가는데 우선에 청문회 날짜라도 열어서 이렇게 소명을 받아보고 거기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김행 장관이 처음에 드라마틱 엑시트라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의 출범 때 공약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여성가족부는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어떻게 할까 이런 데 대한 고민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같은 그건 없습니다. 너무 작은 부처이고 실제로 할 일도 없고 거기다 제일 중요한 일이었던 여성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오고동 또 누굽니까 또 박원순 전 시장 상태에서 정말 피해자한테 편에 들었었냐라는 궁극적인 의심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성가족부가 이제 전 세대 그러니까 여성과 가족 그리고 청소년 노인 세대까지 이끄는 독일이 그런 식입니다. 네. 그런 식의 어떤 새로운 그것을 확대 개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실과 여러 국회와 소통할 수 있으면서 그런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요. 이번 장관 3명의 후보자는 있을 수 없는 장관 후보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영두, 박성준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